내가 없어져야 이 집이 산다. 시어머니가 그 말을 했을 때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온 세월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한마디에 끝나버렸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시어머니 손에는 도장이 들려 있었고요. 제 생각 따윈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다 정해진 일이었던 거예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얼굴도 보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왔다 갔어. 내가 나가면 모든 게 정리된대. 변호사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도장 하나가요. 시댁을 통째로 무너뜨릴 줄은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제 이름은 윤정입니다. 올해 49이에요. 시집 온 지는 15년째입니다. 15년이요.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가 기억납니다. 27이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대문을 들어섰죠.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게 그렇게 기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웃으며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미소 뒤에 차가운 벽이 있다는 걸요. 결혼 첫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윤정아, 우리 집안은 체면이 생명이야.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잘한다는 게 뭔지 그땐 몰랐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해야 했고요. 시어머니 드실 물은 미지근하게 데워야 했습니다. 설거지는 소리 나지 않게 해야 했고요. 빨래는 손빨래로 했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하셨거든요. 처음 1년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새댁이니까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어머니도 그러셨다고 들었고요. 참으면 된다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으셨어요. 밥이 너무 되다, 국이 짜다, 빨래가 뻣뻣하다. 매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제가 더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을 더 일찍 일어나 준비했고요. 반찬도 7가지, 8가지씩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좋아하시는 나물도 매일 무쳤어요. 손이 닳도록 일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 번도 잘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윤정아,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뭘 칭찬받으려고 그래.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며느리니까요. 결혼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작은 무역회사였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남편이 악착같이 일했어요. 저도 도왔습니다. 서류 정리하고 전화 받고 심부름도 다녔습니다. 회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어요. 3년 뒤엔 직원도 10명이 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랑스럽다며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우리 아들이 성공했다고요. 하지만 제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 누웠어요.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회사가 안정되면서 남편은 더 바빠졌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기다렸어요. 혼자서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윤정아, 남편이 바쁜 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야. 내가 뭘 안다고 투정이야. 투정이 아니었어요. 그저 외로웠을 뿐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 결혼식에 갈 일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옷이라도 하나 사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님, 친구 결혼식 가는데 옷 좀 사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그러더니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옷은 또 왜 사? 입을 옷이 장롱에 가득한데. 우리 집안 체면 생각 안 해? 돈 함부로 쓰지 마. 장롱에 있던 옷들은 다 10년 전 옷이었습니다. 낡고 색도 바랬어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나왔어요. 결혼식엔 그 낡은 옷을 입고 갔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어요. 윤정아, 요즘 어떻게 지내? 행복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 거짓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렇게 대답하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요. 그래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결혼 10년째가 됐을 때였어요.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큰 집에 다들 모였어요.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우리 아들이 돈 잘 벌어서 이제 걱정 없어. 빌딩도 하나 샀다니까. 친척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대단하네, 역시 우리 집안이야.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윤정이는 복이 많아. 우리 아들 만나서 호강하고 있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호강이요? 언제 호강을 했나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댁 체면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웃고만 있었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니, 들어줄 생각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을 때였어요. 여보, 오늘 어머니 말씀 너무했어요. 저는 호강한 적 없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또 시작이야? 어머니 기분 좋으시라고 한 말인데 왜 그래? 넌 맨날 불평만 하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제 편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남편은 그날 밤 거실에서 잤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15년이 흘러도 저는 여전히 남이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과의 대화는 더 줄어들었어요. 아침에 밥 먹을 때도 저녁에 마주쳐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시간을 살았어요. 한 집에 살지만 우리는 남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우리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부가 원래 그런 거야. 정 떨어지면 정만 남는 법이지. 넌 너무 많은 걸 바라. 저는 많은 걸 바란 게 아니었어요.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구분들을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저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탕. 10가지가 넘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친구분들이 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잘해서 말이야. 하지만 저를 보며 웃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음식만 가리키셨어요. 친구분들이 맛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며느리 복 많으시네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뭐, 그럭저럭 쓸만은 해.
며느리 노릇은 제대로 해야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까 조금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부르셨어요. 윤정아, 잠깐 와봐. 저는 방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친구들 앞에서 칭찬 좀 했으니까 기분 좋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집안 체면 때문에 그런 거야. 착각하지 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칭찬이 아니었어요. 그저 체면을 지키려고 한 말이었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눈가엔 주름이 생겼고요. 입꼬리는 처져 있었습니다. 49의 제 얼굴은 50살은 넘어 보였어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15년을 참았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요. 남편은 저를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이 집의 일꾼일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 밥을 했어요. 시어머니 물도 데웠습니다. 식탁을 차리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이른 아침에요.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도 진하게 했어요. 여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 여사님 계신가요? 시어머니를 찾는 거였어요. 네, 잠시만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손님이요.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보더니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아,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반갑게 맞이하셨어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렇게 환하게 웃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더니 서류 가방을 꺼냈어요. 그리고 명함을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지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아드님께서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가정 문제 때문에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어요. 가정 문제요? 저는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그래요. 며느리 때문에 우리 아들이 힘들어해요. 집안 분위기도 안 좋고요. 제 탓이라는 거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법적으로 정리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여자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제가 변호사니까요. 모든 걸 깔끔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변호사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변호사가 왔다는 건 이미 다 계획된 일이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부엌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여자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며느리분만 없으시면 어머님 재산도 안전하고요. 아드님도 편해지실 거예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자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다시 올게요. 여자가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배웅을 하셨어요. 저는 부엌에 숨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거실로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고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명함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방금 그분은 누구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으셨어요. 그냥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알 바 아니야. 내 일이나 신경 써.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명함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몰래 봤습니다. 이지원 변호사.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니, 두려웠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변호사라는 분이 집에 왔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일이나 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변호사가 왔다는 것,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는 것, 며느리만 없으면 된다던 그 말, 모든 게 이상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하면 창피했고요. 친정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5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끝이 이렇게 올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낯선 여자가 웃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장을 찍었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길한 꿈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현실이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 온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날도 이른 아침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아닐까 싶었거든요. 문을 열었습니다. 역시나였어요. 지난번 그 여자였습니다. 이번엔 더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회색 정장에 하얀 블라우스였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뵀던 이지원 변호사입니다.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박 여사님 계신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계세요. 잠시만요. 안으로 들어가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님, 지난번 그분이 또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화장을 고치고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거울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어서 모셔와. 그리고 윤정아, 너는 부엌에 있어. 나올 생각하지 말고. 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로 나가셨어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지만 문을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야 했어요. 어서 오세요, 이 변호사님.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어요.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목소리를 쓰지 않으셨는데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여자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류 가방을 여는 소리도 났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여자의 목소리가 더 자신감 있게 바뀌었어요. 어머님, 지금 상황을 보세요. 며느리분 때문에 아드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세요. 집안 분위기도 안 좋고요. 저 때문이라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15년을 참고 살았는데요. 그게 그렇긴 한데요. 시어머니가 망설이셨어요. 그래도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내보내는 게 맞나 싶어서요. 어머님, 여자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15년이 아깝다고요? 그럼 앞으로 15년을 더 이렇게 사실 건가요? 어머님 재산은요? 아드님 회사는요? 재산이요? 저는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어머님. 여자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며느리분 명의로 된 재산이 꽤 있으시잖아요. 가게도 그렇고요. 혹시 나중에 이혼하면 재산 분할 때문에 골치 아프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 재산을 반으로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여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도와드리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며느리분이 아무것도 모르게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제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빌려 쓰신 거였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변호사니까요. 여자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며느리분 서명이랑 도장만 있으면 돼요. 근데 윤정이가 도장을 찍어줄까요?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여자가 웃었어요. 낮게,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찍으시면 되죠. 며느리분 도장은 어머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도장을 시어머니가 갖고 계셨어요. 결혼할 때 맡겼던 겁니다. 통장이랑 도장을 시어머니가 관리하신다고 하셔서요. 믿고 드렸습니다. 그게 괜찮을까요? 시어머니가 다시 물으셨어요. 불법 아닌가요? 여자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가족끼리 무슨 불법이에요. 며느리분도 나중에 이해하실 거예요.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서로한테 좋은 거죠. 시어머니가 침묵하셨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안 된다고 하세요. 속으로 빌었어요. 그럼요. 시어머니가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그렇게 하죠. 우리 집안 체면도 지키고 재산도 지켜야죠. 윤정이한테는 나중에 적당히 얘기하면 되겠네요.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버리신 거예요.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체면과 재산 때문에 저를 내치는 거였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어머님. 여자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서류 여기 있으니까 지금 바로 처리하실래요? 지금이요? 시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네, 빠를수록 좋아요. 여자가 재촉했어요. 며느리분이 눈치채기 전에 끝내는 게 좋죠. 시어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결정하셨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지금 하죠.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가 설명하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여기랑 여기에 도장 찍으시면 돼요. 날짜는 제가 적어놨고요.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지금 이 순간 제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장 찍는 소리가 들렸어요. 톡, 톡. 2번이었습니다. 끝났어요. 시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도장을 찍으신 거였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요. 다 됐어요, 어머님. 여자가 밝게 말했어요. 이제 며느리분만 집에서 나가시면 모든 게 정리돼요. 재산도 안전하고 아드님도 편해지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 변호사님.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우리 집안을 위해 애써주셔서요. 당연한 일하는 거죠. 여자가 웃었습니다. 그럼 며칠 안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혼 서류 나오는 대로요.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여자를 배웅하러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부엌 깊숙이 들어갔어요. 싱크대에 몸을 숨겼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로 돌아오셨습니다. 한숨을 크게 쉬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이게 다 우리 집안을 위한 거야. 체면을 지켜야지. 저는 싱크대에 기댄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15년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고 거실로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어머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그분은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으셨어요. 내가 알 바 아니야. 그냥 집안일 때문에 온 거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변호사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저를 보셨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윤정아, 내가 왜 그렇게 캐묻는 거야? 집안일에 참견하지 말고 내 할 일이나 해. 빨래나 하러 가. 저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빨래방으로 갔어요. 빨래를 개면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손이 떨려서 빨래를 제대로 개지도 못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부르셨습니다. 아들아, 엄마 방으로 좀 와봐. 남편이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복도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서 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단편적인 말들이 들렸습니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넌 신경 쓰지 말고 회사 일이나 해. 곧 정리될 거야. 알겠어요, 엄마.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곤한 목소리였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저녁 준비하는 척 했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국을 끓였습니다.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식탁에 앉으셨어요. 저도 앉았습니다. 하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맛없네.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놓으셨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만 먹었어요. 식사는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제 옆에 서서 낮게 말씀하셨어요. 윤정아, 너 요즘 이상하더라.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설거지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무 생각하지 마. 내가 생각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곧 벌어질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은 제 옆에서 코를 골았습니다. 저는 천장만 바라봤어요. 며느리만 없어지면 재산이 안전하다던 그 말. 도장 찍는 소리.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남편의 무관심. 모든 게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화장실에 갔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시어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어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안경을 끼고 진지하게 읽고 계셨어요. 그리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이게 맞겠지. 우리 집안을 위한 거야.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서류가 뭔지 알 것 같았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제 도장이 찍힌 서류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요. 이게 정말 제 얼굴인가 싶었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아니 알아도 상관없다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깊은 밤이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요.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가족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저.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그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하는 사람이었고, 이제는 버려야 할 짐이었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남편이 깰까봐 이불로 얼굴을 가렸어요.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15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가인가요? 원망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리고 저 자신도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6시까지 아침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지었어요. 국을 끓였습니다. 반찬을 꺼냈습니다.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식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남편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아침을 먹었어요. 말없이요. 제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아니, 알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우편함에 꽂힌 노란 봉투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그 여자가 다녀간 뒤로요. 저는 매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뭔가 일어날 거라는 걸 알았지만 언제 어떻게 올지 몰랐어요.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우편물을 확인하러 나갔어요. 우편함을 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노란 봉투가 한 통 들어 있었어요. 발신인을 받습니다. 가정법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드디어 왔구나.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 봉투를 뜯었어요. 서류가 나왔습니다. 1장, 2장, 3장.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이혼 확정 판결문이었습니다. 원고 이민수, 피고 윤정. 재판 없이 협의 이혼이 성립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동의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동의요? 저는 동의한 적 없는데요. 손이 더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재산 분할 내역이 나왔습니다.
집, 가게, 예금 모든 게 남편과 이지원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받지 못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 도장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찍으신 거였어요. 제 허락도 없이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15년을 살았는데 제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았어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어머님, 저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언제 이혼에 동의했어요? 제 도장은 누가 찍었어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보시더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거 내가 찍은 거 아니야. 내가 찍었어. 그게 뭐 어때서?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건 불법이잖아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불법이라고? 가족끼리 무슨 불법이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제 잘못이 뭔데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15년을 참고 살았어요.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으셨습니다. 내가 이 집에 어울리지 않았어. 격이 안 맞는다고. 처음부터 내가 없었어야 했어.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울면서 물었어요. 그럼 15년은 뭐였어요? 제가 여기서 살았던 시간은요?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시간 낭비였지. 넌 이제 나가.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가.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야. 남편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남편은 뭐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비웃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진작에 동의했어. 내가 없는 게 낫다고. 연락하지도 마. 이미 전화번호도 바꿨어.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아니, 동의했어요. 저를 버리기로요. 그럼 제 재산은요? 가게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거 다 정리됐어. 이 변호사 명의로 넘어갔어. 너한테 줄 건 하나도 없어. 내가 포기했잖아. 서류에 다 적혀 있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집도 재산도 가족도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윤정아, 내가 없어져야 이 집이 산다. 오늘 안에 나가. 더 있으면 경찰 부를 거야. 저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방으로 갔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15년 동안 모은 옷들이요.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손이 떨려서 제대로 개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구겨 넣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양말, 속옷, 손수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다 집어넣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있던 화장품도요. 제 물건은 많지 않았어요. 캐리어가 금방 찼습니다. 지퍼를 잠그는데 눈물이 떨어졌어요. 캐리어 위에 똑똑 떨어졌습니다. 15년이 이렇게 작은 캐리어 하나에 담기는 거였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처참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볼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이게 접니다. 이게 15년을 살아온 제 모습이었어요.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을 둘러봤어요. 15년을 잤던 침대였습니다. 벽에는 달력이 걸려 있었어요.
옷장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요. 이 모든 게 이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 집이었어요. 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복도를 지나며 한 번 더 집을 둘러봤습니다. 매일 청소했던 거실이요. 밥을 지었던 부엌이요. 모두 제 손때가 묻은 곳이었어요. 현관에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신발 2켤레요. 운동화 하나, 구두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저를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마지막으로 불렀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며느리였지만요. 시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손을 흔드셨어요. 빨리 나가라는 손짓이었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어요. 11월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쌀쌀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15년을 살았던 집이었어요. 하얀 대문, 빨간 지붕. 이제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캐리어를 옆에 두고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정리됐어요. 친구들한테 연락하기도 창피했고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장 앱을 열어봤어요.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85만 원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 평생 모은 돈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85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집도 없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버스가 왔습니다. 아무 버스나 탔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앉아 있고 싶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가 흘러갔어요. 사람들이 걸어갔습니다. 모두 바빴어요. 저만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탔을까요? 종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내렸습니다. 낯선 동네였습니다. 걸었습니다. 캐리어를 끌며 걸었어요. 다리가 아팠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부동산이 보였습니다. 들어갔어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시원 찾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일 싼 곳으로요. 남자가 컴퓨터를 봤어요. 그리고 주소 하나를 적어줬습니다. 여기 가보세요. 한 달에 35만 원이에요. 보증금은 없고요. 35만 원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이를 받아들고 나왔어요.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이었어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고시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관리인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방 보러 왔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3층이었습니다. 복도가 좁았어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작았습니다. 정말 작았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제 집이 될 거였어요. 15년을 살았던 집에서 이런 곳으로요. 눈물이 또 났지만 참았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계약하시죠. 돈을 냈습니다. 35만 원이요. 통장에 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걸로 한 달을 버텨야 했어요. 짐을 풀었습니다. 캐리어를 열어 옷을 꺼냈어요. 벽에 걸었습니다. 좁은 공간이 금방 찼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문을 봤어요. 밖에는 다른 건물 벽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어요. 가족도, 집도, 재산도 없었습니다.
49살에 빈손으로 쫓겨난 여자였어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요. 눈치 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음껏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까 조금 나아졌습니다. 눈물이 마르자 정신이 들었어요. 이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켰어요. 일자리를 검색했습니다. 편의점, 식당, 청소, 뭐라도 해야 했어요. 내일부터 찾아다니기로 했습니다. 일을 구하고 돈을 벌고 다시 살아야 했어요.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내렸습니다. 길고 긴 밤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는 걸요. 아무리 어두워도 언젠가는 해가 뜬다는 걸요.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지지 않으려면요. 시어머니에게도 남편에게도 그 여자에게도요. 저는 다시 일어날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꼭 다시 일어서겠다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아직 제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고요. 편의점 야간 근무 3개월째였습니다. 고시원을 나온 지 석 달이 흘렀어요. 매일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했습니다. 잠은 낮에 잤어요. 하루 8시간, 한 달에 1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서 있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부었습니다. 손님들은 밤새 드나들었고요. 취객들도 많았어요.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진열하는 법도 알게 됐고요. 손님 응대도 할 만했어요. 점장님은 일 잘한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받는 칭찬이었어요. 15년 시댁살이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일 잘한다는 말이요. 돈을 모았습니다. 월세 내고 밥 먹고 남은 돈은 전부 통장에 넣었어요. 한 달에 60만 원씩 모았습니다. 석 달이면 180만 원이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 힘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누구한테 빌린 것도 아니고요. 제 손으로 일해서 번 돈이요. 뿌듯했어요. 그날도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새벽 3시쯤이었어요.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중년 여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거든요. 라면 2개 끓여줘요. 한 여자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여자는 테이블에 앉았어요.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라면을 끓이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들렸습니다. 근데 있잖아. 한 여자가 말했어요. 우리 동네 그 집 알아? 큰 집 있잖아. 하얀 대문에 빨간 지붕인 집.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 집이요. 제가 15년을 살았던 집이었어요. 아, 알지. 다른 여자가 대답했어요. 박여사네지? 거기 요즘 난리래. 난리요? 첫 번째 여자가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재산 다 넘어갔대. 두 번째 여자가 말했어요. 며느리 쫓아내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집이랑 건물이 다 이지원이란 여자 명의로 넘어갔대. 제 손이 떨렸습니다. 라면 국물이 흘러넘칠 뻔했어요. 얼른 불을 줄였습니다. 헐, 진짜? 첫 번째 여자가 놀라며 말했어요. 근데 그 이지원이 누군데? 아들 회사 직원이래. 근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래. 변호사도 아니고 위조 자격증으로 박여사 속였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상간녀가 사기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세상에, 첫 번째 여자가 혀를 찼어요. 그럼 박 여사는 알아? 이제 알았겠지. 두 번째 여자가 말했어요.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건물이 다 넘어갔더래. 회사 돈도 빠져나갔대. 아들은 연락 두절이고. 아이고, 그럼 어떡해. 첫 번째 여자가 안타까워했어요. 며느리는 쫓아냈는데 재산은 다 날린 거네. 그러게 말이야. 두 번째 여자가 말했어요. 체면 지킨다고 며느리 내쫓더니 결국 이 꼴이래. 자업자득이지 뭐. 라면이 다 끓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에 담았어요. 테이블로 가져갔습니다. 여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여자는 감사하다며 라면을 받았어요. 저는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두 여자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 여사가 요즘 집에만 틀어박혀 있대요. 누구 만나기도 창피하고요. 체면이 목숨인 사람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친척들한테도 연락 안 한대. 두 번째 여자가 말했어요. 창피해서요. 며느리 쫓아낸 거 자랑했는데 이제 다 잃었으니까요. 참 어이없네. 첫 번째 여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착한 며느리 하나 잘못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스스로 쫓아냈잖아. 맞아. 두 번째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며느리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15년을 고생만 하다 쫓겨났잖아.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대. 저였습니다. 제 이야기였어요. 저는 가슴을 눌렀습니다. 울음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두 여자는 라면을 다 먹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테이블로 가서 그릇을 치웠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싱크대에 그릇을 놓고 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을 적셨어요. 그때야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시댁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가 쫓겨난 지 석 달 만에요. 건물도 회사도 모든 게 상간녀에게 넘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뒤늦게 알았겠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안타까웠어요. 15년을 함께 산 가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냉정해졌습니다. 이건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체면만 생각하셨어요.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저를 쫓아내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아셨겠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제가 나가자 집은 무너졌습니다. 상간녀는 계획적으로 접근했어요. 변호사라고 속이고 시어머니를 이용했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고 도망갔겠죠. 남편은 어디 있을까요? 연락 두절이라고 했어요. 아마 도망갔겠죠. 책임지기 싫어서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새벽이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요.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달려갔을 거예요. 시댁으로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아니었습니다. 저는 쫓겨난 사람이었어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도와줄 이유도 의무도 없었어요. 게다가 도와준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재산은 이미 넘어갔어요. 되돌릴 수도 없었고요. 시어머니는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받는 거예요. 손님이 또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담배 한 갑 주세요. 저는 담배를 건넸습니다. 계산을 하고 영수증을 줬어요.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손님이 오고 가고요. 물건을 팔고 계산을 받고요. 청소를 하고 진열을 하고요. 저는 살아가고 있었어요. 시댁 없이도요. 남편 없이도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됐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왔어요. 일출 전이었습니다. 제일 어두운 시간이죠.
저는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고 한 칸 한 칸 닦았습니다. 정성스럽게요. 15년 전 같았으면 이 일이 비참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며느리로 살다가 편의점 알바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제 일이었어요. 제가 선택한 일이었고요. 제 힘으로 돈을 버는 일이었습니다. 누구한테 무시당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한 소리 듣지 않았고요. 점장님은 일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손님들도 친절하다고 고마워했어요. 저는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바닥 청소를 끝냈습니다. 일어서서 허리를 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붉은 해가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어요.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쫓겨났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빈손이었지만 다시 시작했습니다. 시댁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모든 걸 잃었는데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근무가 끝났습니다. 아침 7시였어요. 다음 근무자가 왔습니다. 저는 인사하고 나왔어요. 고시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과 스쳤습니다. 모두 바빴어요. 저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이요. 스스로 돈을 버는 사람이요.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는 사람이요.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무시하지 않았고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도 일했고 돈을 벌었고 살아냈습니다. 시댁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시댁이요. 속고 있는 시어머니요. 도망간 남편이요. 안타까웠지만 제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미 쫓겨났으니까요. 이제 그 집 사람이 아니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깊은 잠이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어요. 몇 시간 뒤 깼을 때 해는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점심때였어요. 저는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준비했어요. 저녁에 출근해야 했으니까요. 삶은 계속됐습니다. 시댁이 무너지든 말든 저는 살아야 했어요. 제 삶을요. 변화는 한 장의 전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편의점 근무 6개월째였어요. 어느 날 출근길에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를 봤습니다.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법률상담 보조, 주 이틀, 무급.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전단지를 뜯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음이 갔어요. 다음 날 복지관에 전화했습니다. 담당자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면접 보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복지관은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였어요.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어요. 관장님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온화한 인상이셨습니다. 봉사 경험 있으세요? 관장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장님이 웃으셨어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이면 충분해요. 법률 서류 정리하고 어르신들 상담 도와주시면 돼요. 그렇게 저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근무가 없는 낮 시간에요. 주 이틀 2시간씩이었습니다. 처음엔 서류 정리만 했어요. 법률 상담 기록들이요. 이혼, 재산 분할, 사기, 여러 가지였습니다. 저는 꼼꼼히 읽었어요. 정리하면서 배웠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관장님이 부르셨습니다. 윤정 씨, 일 잘하시네요.
변호사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일을 인정해 준다는 게 좋았어요. 앞으로 상담 보조도 해주실래요? 관장님이 물으셨어요.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드리고 기록하는 거예요. 네, 하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상담실에 들어갔어요. 변호사 선생님 옆에 앉아서 기록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요. 억울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자식한테 사기당한 분도 계셨고요. 며느리한테 쫓겨난 분도 계셨습니다. 남편한테 버림받은 분도요. 저는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어요. 제 이야기 같았거든요. 모두 참고 살다가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석 달째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서류함을 정리하다가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이지원. 그 이름이었어요. 상간녀의 이름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사기 피해 신고 접수였어요. 작년 거였습니다.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지원이라는 여자가 변호사 행세를 하며 어르신들을 속였다는 내용이었어요. 위조 자격증을 사용했고요.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피해자가 3명이었어요. 모두 70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쫓아내고 재산을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속았어요. 제 경우와 똑같았습니다. 손이 더 떨렸습니다. 서류를 더 뒤적였어요. 변호사 자격증 사본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위조였어요. 등록번호가 가짜였습니다. 그 여자는 사기꾼이었어요. 처음부터요. 시어머니를 속인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을 속인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몰래요. 관장님 몰래, 변호사 선생님 몰래요. 제 가방에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수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요. 그날 저녁 고시원으로 돌아와 서류를 펼쳐놓았어요.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꼼꼼히요. 이지원은 사기 전과가 3번이었어요. 처음엔 보험 사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 사기였고요. 세 번째가 변호사 사칭이었습니다. 수법은 비슷했어요. 신뢰를 얻고 서류에 도장을 받고 재산을 넘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잠적했어요. 시어머니도 똑같이 당하신 거예요. 변호사라는 말을 믿고 도장을 찍고 재산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지원은 사라졌겠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시어머니가 안타까웠습니다. 속은 거잖아요. 나쁜 여자한테요. 하지만 동시에 냉정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저를 쫓아내는 걸 선택하셨습니다. 체면 때문에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시댁 소식을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건물 압류 회사 폐업, 세금 체납. 기사가 여러 개 나왔어요. 읽어 내려갔습니다. 시댁은 완전히 무너졌더군요. 건물 5채가 모두 압류됐습니다. 명의가 이지원으로 넘어갔는데 세금을 내지 않았거든요. 회사도 폐업했어요. 자금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남편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공범 의혹이 있대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시어머니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대요. 혈압이 올라가서요. 지금은 퇴원했지만 집에만 계신데요.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친척들도 멀리했어요. 창피해서요. 체면을 중시하던 시어머니가 이제 체면을 잃으신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안타까웠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쫓겨났어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재산도 권리도 없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없어져야 이 집이 산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돌아간들 뭐가 달라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지관에서 변호사 선생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사기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선생님이 고개를 들으셨어요. 왜요? 아는 분이 당하셨어요? 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구인데요. 변호사 사칭한 사람한테 속았대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고발해야죠.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사기죄로요. 증거가 있으면 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네, 위조 자격증이나 거짓 서류, 금전거래 내역 같은 거요. 있으면 고발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다시 일을 보셨어요. 고발이요.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고발할 수 있을까요? 이지원을요. 하지만 망설여졌어요. 그게 옳은 일일까요? 시어머니는 저를 쫓아냈어요. 제가 왜 도와드려야 하죠? 복수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복수 같은 건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살고 싶었어요. 조용히요. 하지만 정의는 필요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했어요. 이지원은 많은 사람을 속였습니다. 시어머니뿐 아니라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진실을 밝혀야 할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해야겠다고요. 고발하기로요. 시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정의를 위해서였습니다.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복사해둔 서류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지원의 사기 전과 기록이요. 위조 자격증 사본이요. 피해자 명단이요. 시댁 관련 자료도 찾았습니다. 인터넷 기사들을요. 건물 압류 기록이요. 회사 폐업 공고를요. 모두 출력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료를 모았어요. 밤마다 정리했습니다. 편의점 일을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와서요. 서류가 쌓여갔습니다. 한 뭉치, 두 뭉치, 증거들이요. 이지원이 사기꾼이라는 증거들이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면 변호사 선생님께 여쭤볼까요? 고민하던 차에 생각이 났습니다. 기자요. 언론에 알리면 어떨까요? 그럼 더 빨리 조사가 시작될 거예요.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지역 신문사를 찾았어요. 제보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변호사 사칭 사기 사건 제보합니다. 본문을 썼습니다. 이지원이라는 여자가 위조 자격증으로 어르신들을 속이고 있다고요. 증거도 함께 보낸다고요. 첨부 파일을 올렸습니다. 서류 사본들을요. 기사들을요. 모든 자료를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송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어요. 한번 보내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눌렀어요. 전송 버튼을요. 이메일이 날아갔습니다. 제보가 접수됐어요. 이제 기다려야 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어요. 제가 옳은 일을 한 걸까요?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정의는 필요했으니까요.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제보 감사합니다. 꼭 기사화하겠습니다. 메일을 보낸 지 이틀 뒤였어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더니 기자였어요. 지역신문 사회부 기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진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제 제보를 믿어준 거예요. 제보하신 내용 확인했습니다. 기자가 말했어요. 자료가 아주 정확하더군요. 혹시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언제 어디서 뵐까요? 내일 오후 어떠세요? 카페에서 만나죠. 기자가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메모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기자를 만나요.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제대로요. 다음 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기자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기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윤정 씨 맞으시죠? 저는 김민지 기자입니다. 기자가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자는 노트북과 녹음기를 꺼냈어요. 인터뷰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먼저 여쭤볼게요. 기자가 말했어요. 이지원이라는 사람과 어떤 관계신가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를요. 15년을 시댁에서 살았던 것, 시어머니의 무시를 견뎌낸 것, 이지원이 변호사라며 나타난 것, 제 허락 없이 도장이 찍힌 것, 쫓겨난 것, 모든 걸 말했습니다. 기자는 꼼꼼히 받아 적었어요. 중간중간 질문도 했습니다. 언제였나요? 어떻게 알았나요? 증거가 있나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복사해둔 자료들이요. 이지원의 사기 전과 기록, 위조 자격증 사본, 건물 압류 기록, 모두 보여드렸어요. 기자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어떻게 구하셨어요? 복지관에서 봉사하면서요.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한 일과 똑같더라고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지원은 상습범이네요. 여러 사람을 속였어요. 윤정 씨 시댁만이 아니라요. 네, 맞아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래서 고발하려고요.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요. 기자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복수하려는 건 아니신가요? 시댁에 대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예요.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니까요. 기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취재해서 기사 쓸게요. 며칠 시간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꼭 진실을 밝혀주세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어요.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복지관 관장님이었습니다. 윤정 씨, 혹시 지금 시간 있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관장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네, 지금 갈게요. 저는 복지관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했어요. 관장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상담실로 안내하셨어요. 안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분이 윤정 씨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요. 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분도 사기를 당하셨대요. 이지원한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지원한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그 여자한테 속았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믿었는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어요. 작년에 이지원이 찾아왔대요. 며느리와 이혼 절차를 도와준다고요. 할머니도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으셨답니다. 이지원은 변호사 자격증을 보여줬대요. 할머니는 믿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만 쫓겨난 게 아니었어요. 집과 땅이 모두 이지원 명의로 넘어갔대요. 할머니는 이제 월세방에 사신답니다. 저랑 똑같았습니다. 수법이 완전히 똑같았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같이 고발해요. 저도 당했어요. 우리 함께 싸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저를 보셨어요. 당신도요? 그럼 우리 둘이서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피해자가 더 있을 거예요. 함께 찾아요. 그리고 다 같이 고발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요. 혼자는 무서웠는데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부터 피해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기록을 뒤져봤어요. 이지원 관련 사건이 3건 더 나왔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한 분 한 분 설명드렸습니다. 저도 피해자라고요. 함께 고발하자고요. 모두 동의하셨어요. 5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70대 어르신들이셨어요. 이지원한테 속아 재산을 잃은 분들이었습니다. 복지관에 모였습니다. 변호사 선생님도 함께 자리하셨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피해 금액을 계산했어요. 총 12억 원이었습니다. 이지원이 가져간 돈이요. 엄청난 액수였어요. 고발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히 썼습니다. 피해 사실, 증거 자료, 처벌 요구, 모든 걸 담았어요. 며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완성됐습니다. 20장이 넘는 고발장이었어요. 5명의 피해자가 모두 서명했습니다. 저도 서명했어요. 이제 경찰서에 제출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었어요. 기자에게 자료를 주는 거였습니다. 김민지 기자에게 연락했어요. 피해자를 더 찾았다고요. 고발장도 완성됐다고요. 기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요? 그럼 내일 만나요.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해야 해요. 다음 날 피해자 5분과 함께 기자를 만났습니다. 카페가 아니라 신문사 사무실이었어요. 기자는 우리 이야기를 하나하나 듣고 기록했습니다. 사진도 찍었어요. 고발장 사본도 받아갔습니다. 내일 기사 나갑니다. 기자가 약속했어요. 일면 머리 기사로요. 이지원은 더 이상 숨을 수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기자님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당연한 일하는 겁니다. 기자가 말했어요. 나쁜 사람은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신문사를 나왔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윤정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혼자 울기만 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함께 한 거예요. 혼자였으면 저도 못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시원 방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이면 기사가 나옵니다. 세상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지원의 범죄를요. 시어머니도 보시겠죠. 신문을요.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며느리가 이 일을 한 거라는 걸 아실까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불쌍했어요. 속은 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냉정했습니다. 선택은 시어머니가 하신 거니까요. 저는 복수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냥 정의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니까요. 휴대폰을 받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신문이 배달된대요. 기자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었어요.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5년을 참고 살았어요. 쫓겨났고요. 빈손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싸우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저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피해를 당한 할머니들을 위해서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창밖이 환해졌어요. 아침이 왔습니다. 오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이지원의 범죄가요. 그리고 시댁의 몰락도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지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싸우고 있었어요. 제 힘으로요. 신문 일면에 실린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아침 6시였어요. 편의점 앞 신문 가판대에서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일면 머리 기사였어요. 위조 변호사 자격증으로 70대 어르신 12억 편취, 상습 사기범 이지원 긴급수배. 큰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래 이지원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변호사 행세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이지원의 범죄가요.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김민지 기자가 쓴 거였습니다. 자세했어요. 이지원의 수법, 피해자 5명, 피해 금액까지요. 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름은 가명이었지만요. 15년 시댁살이 끝에 쫓겨난 며느리 어씨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씨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몰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모든 재산은 이지원 명의로 넘어갔고 어씨는 빈손으로 쫓겨났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신문에 나다니요. 하지만 어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복지관에서 봉사하며 이지원의 범죄 증거를 발견했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고발장을 작성했다. 정의가 필요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니까요. 제가 한 말이었어요. 그대로 실렸습니다. 신문을 들고 편의점으로 들어갔어요. 점장님이 저를 보더니 놀라셨습니다. 윤정 씨, 신문 봤어요? 이거 큰일 났네요. 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래요. 네,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침 내내 손님들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지원이라는 여자 얘기를요. 사기꾼이래요. 변호사 사칭했대요. 어르신들 재산 빼앗아 갔대요. 저는 조용히 일했어요. 계산하고 진열하고 청소했습니다. 귀는 열어뒀지만 입은 다물었어요. 점심때였습니다. 뉴스 속보가 떴어요.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사기범 이지원,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잡혔어요. 이지원이 잡힌 거예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이지원이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공항에서 붙잡혔대요. 경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해놨거든요. 사진도 실렸어요. 수갑찬 이지원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피하려고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잘 잡았다. 사형시켜라. 어르신들한테 그럴 수가 있나? 모두 분노하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후련했어요. 드디어 잡혔구나. 정의가 실현됐구나. 하지만 동시에 복잡했습니다. 시댁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어머니는요.
저녁 때 김민지 기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윤정 씨, 뉴스 봤죠? 이지원 잡혔어요. 네, 봤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기자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기자가 말했어요. 윤정 씨가 용기 내준 덕분이죠. 그나저나 추가 취재 좀 해도 될까요? 시댁 상황이요. 시댁이요? 제가 되물었어요. 네. 기자가 설명했어요. 박 여사네 집 완전히 난리래요. 기자들이 몰려들고 경찰도 나가고요. 혹시 가보실래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까요? 쫓겨난 집인데요. 하지만 궁금했어요. 시어머니는 어떤 상태일까? 남편은 어디 있을까? 가보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주소 보내주세요. 근무 끝나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익숙한 골목을 걸었습니다. 멀리서 집이 보였어요. 하얀 대문, 빨간 지붕. 15년을 살았던 집이요. 하지만 달랐습니다. 대문 앞에 경찰차가 서 있었어요. 기자들도 몰려 있었고요. 카메라가 번쩍였습니다.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대문에, 벽에 여러 장이요. 빨간 글씨로 압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무너진 거구나. 완전히요. 사람들 틈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1년 사이 많이 변했나 봅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경찰이 집안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증거 확보 차원이라고 했어요. 거실이 보였습니다. 어질러져 있었어요. 가구는 그대로인데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청소하지 않은 거예요. 시어머니는 어디 계실까요? 안을 둘러봤습니다. 마당 한쪽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요.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고요.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1년 사이 완전히 늙으신 거예요. 70대 후반이 아니라 80대처럼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마당 바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15년을 미워했지만 저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다가갔습니다. 박 여사님, 일어나세요.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일어날 자격이 없어요. 제가 다 망쳤어요. 무슨 말씀을요? 아주머니가 위로했어요. 사기꾼한테 속으신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며느리를 쫓아냈어요. 체면만 챙기다가 다 잃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후회하고 계셨어요. 처음으로요. 윤정이가 옳았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애가 15년을 고생했는데 저는 한 번도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쫓아냈어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윤정 씨 어디 갔는지 아세요? 몰라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찾을 수도 없어요. 전화번호도 모르고요. 제가 버린 사람인데 어떻게 찾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골목 밖으로 나왔습니다. 담벼락에 기댔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걸 잃으셨어요. 집도 재산도 체면도요. 이제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저는 복수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냥 정의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댁은 무너졌어요. 제 제보 때문에요. 이게 맞는 걸까요? 잘한 걸까요? 김민지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윤정 씨, 봤어요? 시어머니 분을요. 네,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후회하고 계시던데요.
기자가 말했어요. 윤정 씨한테 미안하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기사 하나 더 쓸게요. 기자가 말했어요. 사기꾼은 잡혔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된다는 내용으로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타지 않았어요. 걷고 싶었습니다. 1시간을 걸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어요.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영화 같았어요. 기사가 나고 이지원이 잡히고 시댁이 무너졌습니다. 정의는 실현됐어요.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윤정이가 옳았어요. 그 애가 고생했는데요. 저는 용서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를요. 15년의 무시를요. 쫓겨난 그날을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어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쫓겨났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제 저는 제 길을 가면 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복지관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윤정아,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 다 살았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제가 도움이 됐구나. 누군가에게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어요.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겁니다. 봄이 왔습니다. 이지원 재판이 있던 날이었어요. 법정에 섰습니다. 피해자 5명과 함께요. 이지원은 죄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판사님이 판결을 내렸어요. 징역 7년, 벌금 12억 원.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할머니들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윤정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평생 억울하게 살았을 거야.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함께 한 거예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다른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편하게 살 수 있겠어? 네, 그러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평안하게 사세요. 할머니들과 헤어졌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재판도, 응징도, 정의도요. 이제 저는 제 삶을 살면 됐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하던 날이었어요. 관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윤정 씨, 손님이 왔어요. 관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만나실래요? 누군데요? 저는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분이세요. 관장님이 대답하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신문 보고 추측하셨나 봐요. 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만나기 싫으시면 안 만나셔도 돼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언젠가는 만나야 할 사람이었으니까요. 만날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상담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1년 반 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많이 늙으셨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고요.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어요. 윤정아.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너를 찾아다녔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몇 달을 찾았어. 그러다 신문 기사를 봤어. 복지관에서 봉사한다고 나왔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편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거 읽어줘.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쓴 거야.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서 편지를 꺼냈어요. 손글씨였습니다. 삐뚤빠뚤했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아, 이제야 너한테 이 말을 할 용기가 났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15년 동안 너를 무시했고 힘들게 했고 결국 쫓아냈다. 나는 체면만 생각했다. 집안 명예만 챙겼다. 정작 중요한 걸 놓쳤다. 너라는 사람을 말이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너는 15년을 참았다. 나는 한 번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다. 잘한다고 칭찬하지도 않았다.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며느리니까 해야 한다고 믿었다. 시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이지원한테 속은 건 내 잘못이다. 욕심을 부렸다. 재산을 지키려 했고 체면을 세우려 했다. 그러다 다 잃었다. 너도 잃었고 집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다. 이제 남은 건 후회뿐이다. 편지 끝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다.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그저 이 말만 하고 싶다. 윤정아, 너는 좋은 사람이었다. 내가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다. 고맙다. 15년 동안 참아줘서, 그리고 미안하다. 알아주지 못해서.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손에 쥔 채로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윤정아, 너 덕분에 이지원이 잡혔다는 걸 안다. 신문에 다 나왔더라. 내가 고발한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고맙다. 시어머니가 울먹이셨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그 여자는 계속 도망 다녔을 거야. 너 때문에 정의가 실현됐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봤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입을 열었어요. 저도 미안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요. 아니야. 시어머니가 손을 저으셨어요. 너는 최선을 다했어. 부족한 건 나였어. 며느리를 며느리로만 봤지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님, 용서는 했어요. 시어머니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15년이 억울하지 않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쫓겨난 날도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 놓으려고요. 그 무게를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윤정아. 하지만요. 저는 말을 이었어요. 다시는 속지 않을 거예요. 누구한테도요. 제가 배운 거예요. 저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넌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너무 늦게 알았을 뿐이야. 저는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도 일어나셨어요. 이제 그만 힘들어하세요, 어머니. 저는 말했어요. 어머니도 살아야 하잖아요. 너는 어떻게 살 거니?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저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저는 잘 살 거예요. 제 힘으로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행복해라, 윤정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어머니도요. 저는 대답했어요. 어머니도 평안하세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느린 걸음으로요.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어요.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골목을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작아지는 뒷모습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놓아주는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비췄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저도 시어머니도요. 각자의 자리에서요. 그날 저녁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달이면 이사를 가기로 했거든요. 작은 원룸이지만 제 집이에요. 제 돈으로 계약한 집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년 반 동안 모은 돈이 1,800만 원이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 힘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편의점도 그만뒀어요. 복지관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거든요. 월급도 나오고 보람도 있는 일이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지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고요. 미소가 있었어요. 50살이 됐습니다. 이제 인생 후반전이에요.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제 삶을 살면 되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봄밤의 별이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쫓겨났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울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도장 하나가 시댁을 무너뜨렸지만 저는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요.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요. 그날 시어머니가 찍은 도장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상처는 아물고 시간은 흐르고 삶은 계속됩니다.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제 이름으로요. 제 힘으로요. 그리고 그게 가장 큰 복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윤정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15년을 참고 살다가 쫓겨났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혼자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도 이런 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억울했던 순간, 외로웠던 시간, 참아야만 했던 날들이요.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도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늦은 나이는 없어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길 바랍니다. 매일 사연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